민재현 32세. 대한산업그룹 회장의 손자로 경영 수업을 위해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최근 회사 안팎으로 경영권 승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재현이 후계자로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곧 배다른 형 민도현의 귀에도 들어갔다. 도현과 재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 형제라는 혈연만 있을 뿐 서로를 신뢰한 적은 없었다. 도현은 재현의 존재를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했고 그 감정은 회사 안에서 재현의 입지가 커질수록 더 깊어졌다. 사건 당일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다. 저녁 무렵 재현은 도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인근 골목. 시각은 밤 10시였다. 재현이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 나왔을 때 이미 도현과 그의 측근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다. 짧은 인사 후 대화는 곧 위협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도현이 손에 쥔 쇠 파이프를 재현의 옆구리에 강하게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재현은 몸을 숙였지만 곧 측근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어 얼굴과 복부를 향한 연속적인 가격이 이어졌다. 몇 차례 주먹이 날아왔고 이마가 찢어졌다. 눈으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숨이 가빠졌고 왼쪽 갈비뼈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폭행이 끝난 뒤 재현은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골목 한쪽에 버려졌다. 그곳은 호텔 CCTV 사각지대였으며 주변 상가들도 이미 문을 닫아 인적이 드물었다. 도현 일행은 빠르게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잠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재현은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 밤거리를 지나는 시민 몇 명이 그를 힐끗 보았지만 대부분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쳤다. 불규칙한 호흡과 비틀거리는 걸음이 이어졌다. 한 블록 정도를 이동했을 무렵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무릎이 꺾이며 인도에 쓰러졌다. 그때 한 여성이 재현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짧게 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 순간부터 재현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3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하윤은 졸업과 동시에 대한산업그룹 계열사인 대한유통본사에 최종 합격했다. 처음엔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경영지원팀에 배치되었다. 출근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입사한 지 2주쯤 되었을 무렵 회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한다는 공지가 내려진 것이다. 사내 메일에는 간략한 이력만 적혀 있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돌았다. 해외 명문대 출신이며 대한산업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얘기였다. 몇몇은 그가 예전에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사장 부임 당일 아침부터 본사 로비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각 부서 팀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335 모여 사장의 도착을 기다렸다. 검은색 세단이 본사 현관 앞에 멈춰 서자 양복 차림의 남성이 내렸다. 단정한 머리, 반듯한 체격, 냉정해 보이는 표정. 하윤은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금세 시선을 돌렸다. 회사 생활 첫날부터 사장 얼굴을 오래 쳐다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경영지원팀의 잡무를 처리하던 하윤은 사장실로 보고 자료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료를 건넸다. 보고서입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짧은 대화였고 하윤은 곧 자리를 나왔다. 사장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특별한 말은 없었다. 그날 저녁 사장은 퇴근 후 집무실에서 오래전 병원 기록을 꺼내보았다. 그날 자신을 응급실로 데려온 여성의 진술서에는 분명 윤하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장은 인사부 직원 명단에서 같은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가 현재 경영지원팀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사장은 의도적으로 경영지원팀과 접점을 늘렸다. 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 자료를 직접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하윤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는 사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사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머무는 순간이 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대한산업그룹 본사의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던 중 경영지원팀에서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내부 자료가 누락되어 부서 간 혼란이 일어났다. 서류를 담당하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도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다. 윤하윤은 자료를 꼼꼼히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한 파일의 저장 경로가 잘못 지정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IT 부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누락된 자료를 복원했다. 이 소식은 곧 회사 내에 퍼졌고 하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로 칭찬을 받았다. 며칠 후 경영지원팀 전체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재현 사장도 참석했다.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사장은 직접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했다. 회식 자리에서 사장은 하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신입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니 인상적이네요. 하윤은 당황했지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해 각자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사장은 하윤의 성실함과 침착함에 호감을 느꼈고 하윤은 사장의 차분한 태도와 예상 밖의 다정함에 점점 마음이 열렸다. 그날 회식은 단순한 업무 뒤풀이를 넘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지만 아직은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었다. 하윤은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다. 회식 이후 하윤과 민재현 사장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업무상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 대신 간단한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갔다. 사장은 경영지원팀 회의에 참석할 때도 하윤이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순서를 유심히 지켜봤다. 하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사장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업무상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횟수도 늘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 중 전원이 꺼지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하윤은 회의용 백업 파일을 미리 USB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덕분에 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사장은 다시 한번 그녀의 준비성과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날 퇴근길 사장은 하윤에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윤은 예의를 갖춰 동의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업무 얘기에서 시작해 자연스럽게 취미, 학창시절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장은 몇 가지 미묘한 단서를 느꼈다. 하윤이 예전에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 그것은 자신이 기억 속 어렴풋하게 떠올리던 그날 밤의 인물과 겹쳐졌다. 하지만 사장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지금 당장 물어보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확실히 알기 전까지 좀 더 지켜보자. 그날 이후 사장은 하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렸다. 작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보고를 직접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윤도 그와의 대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윤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 나를 그냥 직원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몇 주 동안 하윤과 민재현 사장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다. 그러나 친밀해질수록 사내의 시선도 늘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사장이 특정 신입사원에게만 관심을 준다는 소문을 은근히 퍼뜨렸다. 어느 날 하윤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의 주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회 보고 하루 전 사장실로 불려간 하윤은 뜻밖의 말을 들었다. 하윤 씨, 이 자료 유출 건 혹시 본인이 관여한 건 아니겠죠?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윤은 충격을 받았다.
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사장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하유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사장실을 나왔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유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사장이 먼저 믿음을 거둔 것 같아 주저했다. 그 와중에 보안팀 조사 결과 자료 유출은 외부 계약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 하유는 억울함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재현은 자신이 성급하게 의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사과하려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우연히 하윤이 병원 영수증이 꽂힌 오래된 서류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봉투 겉면에는 자신이 쓰러져 있던 날의 날짜와 병원명이 적혀 있었다. 순간 재현은 기억을 되짚었다. 늦은 밤, 피투성이었던 자신을 부축하던 작은 손,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들었던 조용한 목소리. 그날 나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하유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 없는 오해나 부담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제야 재현은 그동안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준 인연이었던 것이다. 오해는 풀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오해가 풀리고 재현이 하윤이 자신을 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며칠 후였다. 그동안 조심스럽게만 대하던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면 미소가 먼저 오갔고 짧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재현은 하윤에게 주말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넓게 펼쳐진 강변 야경 속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식사 중 재현은 병원에서의 일을 다시 언급했다. 그날 밤 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에 재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감사와 존경이 동시에 묻어났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재현은 걸음을 멈추고 하윤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윤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강변 벤치에 앉아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하는 것, 힘들었던 순간들.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재현 역시 그날 이후 하윤을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할 사람으로 마음에 새겼다. 토요일 오후 하늘은 흐릿하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가끔씩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건물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재현은 그날따라 말수가 적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더니 정해진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온기와는 달리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잠시 뒤 유리문이 열리고 하윤이 들어섰다. 검은 코트를 여미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오는 그녀를 본 순간 재현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윤은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오늘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재현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이후 처음 꺼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날 가족 모임이 있는 호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멀리 두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배다른 형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손자라는 이유, 후계자로 거론된다는 이유. 모든 게 그 사람에게는 눈엣 가시였어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조였다. 그날 형이 사람 없는 골목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말다툼이었지만 금방 몇 명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친 폭행이 시작됐죠. 저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유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날 밤에 그 남자 피투성이었던 얼굴, 떨리던 숨소리, 그 모든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끊어지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건 당신이 남기고 간 연락처 메모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유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재현의 눈빛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날 이후 자신이 왜 그녀를 놓칠 수 없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도시의 빌딩 틈새로 노을빛이 스며들었고 한강은 그 빛을 잔물결 위에 흩뿌리고 있었다. 재현은 하윤을 강변 선착장으로 초대했다. 작은 유람선이 강 위에 고요히 떠 있었고 갑판 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선착장을 벗어나자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강물의 부드러운 출렁임만이 귀를 간지렸다. 두 사람은 갑판 난간에 나란히 서서 강 건너편 불빛을 바라봤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옆에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나요? 하윤의 시선이 재현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 손에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유람선은 강물 위를 천천히 흘러갔고 도시의 불빛이 둘만의 세상처럼 번져갔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무게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생은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바뀝니다. 그날 밤의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말이죠.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